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시장, 그러니까 베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인 스마트 베타와 6가지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완벽합니다. 적자 기업 거르고, 돈 잘 버는 우량주 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대로만 하면 워렌 버핏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 상장 스마트 베타 ETF들의 지난 5년, 10년 차트를 열어본다면 아마 깊은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시장 지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성적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볼 상품은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배당 팩터를 이용한 스마트 베타 ETF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코덱스 200, 198%보다 높은 256%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타이거 우량 가치에 비해서 코덱스 200이 훨씬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코덱스 모멘텀 플러스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파란색은 코덱스 200입니다. 역시 모멘텀 전략은 한국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덱스 20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코덱스 퀄리티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코덱스 200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퀄리티 플러스를 사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 거의 지금 2017년 이전부터 시작된 차트인데 지금까지 투자해도 5%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번에는 타이거 로우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파란색은 코덱스 200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코덱스 200을 따라가고 약간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코덱스 200보다도 훨씬 못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나간다는 훌륭한 전략들이 태평양만 건너와서 한국에 오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으면 스마트 베타를 운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스마트 베타는 특정 기준, 그러니까 팩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동일 가중 전략을 사용했다면 삼성전자 비중을 1%로 확 줄이고 총 100가지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담겠죠. 만약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 비중을 줄였는데 삼성전자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ETF만 수익률이 바닥을 깁니다. 스마트 베타는 베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와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수한테 질 수 있다는 공포가 오죠. 결국 대부분의 한국형 스마트 베타 ETF들은 무늬만 스마트할 뿐 실제로는 삼성전자 비중을 시장과 비슷하게 채워넣게 됩니다. 설사 시장과 다르게 삼성전자 비중을 낮추기라도 했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최근처럼 삼성전자가 2배 이상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는 스마트 베타 ETF들의 성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밸류 트랩입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저평가된 주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PBR이나 저 PER인 주식을 사서 제값을 받을 때 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전략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평가 주식은 다릅니다. 한국의 싼 주식들은 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는 PBR이 0.3도 안 되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장부상 가치의 30% 가격에 거래되니까 엄청 싼 거죠. 하지만 뜯어보면 대주주가 배당을 안 주거나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물적 분할을 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스마트 베타 알고리즘은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종목을 선정하니까 종목이 싼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 싸다 하고 덥석 매수하는 거죠. 하지만 싼 이유가 있는 주식은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쌉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모멘텀 팩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르는 놈이 더 오른다는 모멘텀 전략은 긴 추세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미국처럼 빅테크가 10년씩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은 짧은 테마 장세와 박스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오르다가 갑자기 초전도체가 뜨고 그러다가 갑자기 바이오가 뜨고 그러다가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 테마주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주도 테마의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모멘텀 ETF가 이 섹터가 오르네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때쯤이면 이미 그 테마는 고점을 찍고 폭락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휩소에 당하기 딱 좋은 구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 베타 ETF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하나만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처참합니다. 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팩터 이론이 가장 정직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미국장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 성장을 원한다면 슈드, 강력한 성장을 원한다면 VUG나 QQQ, 안정성을 원한다면 USMV를 사는 게 좋겠죠. 한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스마트 베타 상품, 예를 들어서 슈드를 한국에 가져온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고르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파를 찾고 싶다면 기계적인 스마트 베타보다는 차라리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 액티브 ETF나 주도 산업을 확실하게 찍는 섹터 ETF를 본인이 잘 골라내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짧은 순환매와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에는 알고리즘보다 사람의 직관이 더 빠를 때가 많으니까요. 이전에 한국의 액티브 ETF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라서 액티브 ETF가 미국 시장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단순한 팩터로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순환매를 따라가려면 섹터 ETF가 나올 수 있죠. 이전에 타임폴리오 글로벌 탑픽 액티브 ETF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이 ETF의 리밸런싱을 따라가면서 섹터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면 그동안 빛을 못 봤던 한국의 저평가 가치주와 배당주 팩터들이 무섭게 날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이 좋아지면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잘 된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면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한국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주주 환원을 강제하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다음번에는 미국 시장의 스마트 베타 ETF들을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